오늘 성공적인 M&A를 위한 직원 경험 관리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HR테크 코리아의 이양재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전체 순서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큰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금 현재 M&A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공유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전체 주제하고 좀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M&A와 직원 경험 관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저희가 M&A 과정에서 어떻게 인적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직원 경험 관리라는 저희가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차 제1회 직원경험관리 컨퍼런스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직원경험관리라는 것은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큰 어떤 본인들이 보내는 시간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보고요. 그 여정 속에서 관리되고 또 경험해야 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왜 M&A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PMI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 전체적인 세미나와 또 저희 컨퍼런스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톰슨 로이터라는 회사를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지식 정보 서비스와 미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회사이고요. 특히 법률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 직원 경험 관리에 대해서 M&A라는 관점에서 지금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가 M&A 쪽 전문가이신 우준호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준호 대표님은 현재 우엠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자문하셨고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엠 파트너스 대표 우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네. M&A와 스타트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던 그 드라마 이후에는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백사 우준호입니다. 라고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랜드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처음에 이제 M&A 팀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뭐 전략기획실, 사업부를 다 거쳐서 이제 법인 CFO와 그룹 투자본부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랜드 벤처스 대표를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성공한 M&A는 한 16건 정도가 되고요. 딜 사이즈로는 한 1.8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검토한 건수로는 뭐 사실은 뭐 수백 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50억 규모의 딜부터 한 7천억짜리 그리고 사실 제가 인수를 진행했던 거는 뭐 조 단위가 되는 것까지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뭐 상장사나 회생계획 M&A나 뭐 그리고 크로스보드 M&A까지 좀 다양하게 해봤던 것이 저의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저희 회사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M&A와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이번에 드라마 방영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재밌게 저희 회사 소개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가 한 장을 일부러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M&A 자문이랑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의 좀 특장점은 다른 뭐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또 그리고 뭐 부틱들이 동일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단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이걸 직접 다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투자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또 PMI도 경험해보고 뭐 엑싯도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단순 중개 입장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뭐 요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들을 좀 활용해서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아마 뭐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웨비나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재훈
배우였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보니까는 아마 대표님을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도 아마 네, 그렇게 분장하고 네. 좀 설정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사실 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아, 그러세요? 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걸 쓸까 한참을 고민했다가 네. 와이프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드라마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헤어스타일을 하게 됐냐. 이게 조금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협상의 기술 작가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아, 제 오랜 그러셨구나. 친구이고요.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의 오랜 친구여가지고 사실 그 친구랑 만나면 제가 그냥 편하게 제가 진행했던 M&A 건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프로젝트들을 얘기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게 이제 너무 재밌다고 오. 자기가 이걸 글로 써도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뭐 글을 써라 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글을 쓸 때 이제 수많은 인물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되게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네. 다 이름을 부여하고 캐릭터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인공 이름에 제 이름을 그냥 써버리고 그래서 윤준호였군요. 사실 심지어 최초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아, 우준호란 이름을. 그랬는데 제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름을 고친 거고요. 아.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사실은 딱 처음부터 백발로 설정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재밌는 게 글을 읽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가능한 캐릭터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대요. 오히려 네. 너무 좀 드라마적이지 않냐 이런 네. 사람이 있냐라고 하셨고 이제 배우들이 사실은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하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재훈 배우도 사실은 이거 하기 위해서 촬영장에 3시간 먼저 와가지고 어. 특수 분장을 하고 네네. 매일 저걸 하고 끝나고 저걸 정리하고 가고 그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이제 감독님도 고민을 좀 하시다가 이제 사실 저를 몇 차례 만났었는데 네. 딱 보시고는 흰머리 해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네. 흰머리로 저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아, 저는 1회를 우연치 않게 드라마를 딱 보고 네, 바로 실은 네, 우 대표님이 실은 연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고 글 쓰신 걸 보고서 아 정말 이게 자문을 하셨다는 걸 보고 아 그랬구나라고 네. 좀 손바닥을 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저희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대표님이 갖고 계신 커리어가 되게 좀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M&A 전문가로 쭉 성장해 오셨는데요. 아마 이쪽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오늘 여기 지금 참석하시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막 이 분야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나 네.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 길을 좀 걸어오셨던 분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네. 만약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 제 얘기를 조금 뭐 드리자면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기는 했었는데 학교를 다닐 때부터 뭐 M&A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입사했던 회사에서 M&A 팀을 신입사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M&A 팀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대기업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M&A가 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었는데 신입사원으로 뽑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거고요. 네. 하지만 입사 초창기에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연 M&A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나는 M&A에 적절한 인재가 맞나? 이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었는데 그 사라진 시기가 제가 이제 M&A를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건, 두 건 인수를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제가 여기에 잘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네. 깨닫게 되었고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입사원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M&A를 하기에는 힘든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M&A가 너무 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룹 전사적인 프로젝트고 네. 막 한두 명이서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막 이랜드에서 M&A 할 때는 막 20명, 30명이 거기에 프로젝트 팀원으로 붙어가지고 네. 한 프로젝트를 했고 그럼 그것들을 총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입사원이 하기에는 힘들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아 이건 조금 경험이 있고 조금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M&A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네. 다들 이제
뭐 금융적인 지식이나 뭐 회계적인 지식이나 법률적인 지식들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라라는 조언을 많이 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저의 롤은 정말 M&A를 잘한다기보다 M&A 프로세스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고 나면 이런 절차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는 사실 프로젝트 한 두세 개 하고 나면 알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약간 현타가 온 게 있었어요. 제가 과연 비즈니스를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회사와 이 회사가 인수하고 이 회사가 합병할 때 정말 이게 시너지 나는 M&A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 뭐 커리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전략기획실도 가고 뭐 사업부 일도 하고 뭐 CFO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녔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들을 꼭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랑 하나 더 꼭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M&A라는 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일이거든요. 뭐 단순히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두 사람 간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뭐 수많은 직원들도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회계법인 분들도 있고 로펌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 모든 이해관계를 다 조율하면서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그것들을 조율하는 능력이 없으면 저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동의가 되네요. 네. 예, 공감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마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의 정말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직원 경험 관리가 어떻게 M&A하고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오늘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M&A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고 지금 대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어진 관세 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좀 시장 현황이 어떤가요? 네. 시장 현황에 대해서 뭐 제가 좀 간략하게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그 3일 회계법인에서 굉장히 자료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이제 M&A 건수와 M&A 거래에 대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작년 한 해를 보면 이제 1,770건 정도 그리고 거래액은 89조 원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고 이 수준은 사실은 팬데믹 이전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도에 피크를 쪘다가 이제 점점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거래액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M&A가 많이 또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참 건수는 많다. 그리고 거래액은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래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또 한번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한국 탑 10 딜이 뭐냐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조금 독특한 게 SK와 관련된 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 사업 구조 재편을 하면서 이제 뭐 팔건 팔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SK에 관련된 딜이 많다라는 요 특징을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딜들은 이제 PE가 주도하는 M&A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24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내년이면 좋아질 거다, 내년이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셨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뭐 추세도 있지만 또 희망과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보였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작년에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도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주요 투자 주체 간에 또 이걸 한번 또 재밌게 볼 필요가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SK처럼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M&A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기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대기업들이 현금 되는 건 다 팔아라, 주력 아닌 것들은 다 팔아라,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조금 유의미한 것들은 PE들이 좀 많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네. 주춤하던 그 상황에서 PE들이 이제는 인수 검토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아는 또 PE 대표님들도 만나보면 벌써 몇 건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런 수치나 그래프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와 함께 그냥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오기 전에 올 한 해 저한테 매각 자문이 들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9건 정도가 저한테 올 한 해 이제 M&A 자문 의뢰가 왔었는데 7건이 매각이고 인수 의뢰가 2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매각에 대한 니즈가 크다라는 네. 것들을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계속하게 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 작년에는 인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인수 제한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살짝 반등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몸으로 좀 와닿는 거는, 제가 어제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을 만나서 본인 회사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상담을 했는데 밸류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얼마 정도의 매각을 하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보통은 좀 높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높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대표님은 사실은 한 2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저랑 나눴던 분이에요. 그 2년 전에 제가 들었던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기대 수준을 많이 내려놓고 정말 현실적인 매각을 할 때가 되고 있나? 네. 이런 느낌을 제가 최근에는 좀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셀 사이드하고 바이 사이드가 서로 간의 접점을 눈높이를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네, 좀 더 활발한 네, 그런 뭐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되시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뭐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건수죠, 결국은. 네. 건수나 이러한 자문의 어떤 의뢰들이 많으신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M&A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어떤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수보다는 매각하는 쪽이 많은 거는 그만큼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맞습니다. 매각이라는 그런 인수자를 찾는 그런 좀 고민을 하시는 경영자분도 많으시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특히 스타트업 씬에서 보자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반적인 것들을 좀 총평을 하자면 M&A 시장이 이제 리부팅돼서 네, 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좀 태동의 시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이 직원 경험 관리 관점에서의 인수 이후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좀 이런 M&A 딜이나 아까 크로스보더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좀 경험을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 상황에서의 M&A와 해외에서의 M&A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M&A를 하는데 이제 뭐 인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면 매각도 있겠지만 네.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는지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혹시 네.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운이 좋게도 다양한 좀 크로스보더 M&A를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앞서서 한 16개 정도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이 크로스보더 M&A였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동남아, 뭐 유럽 뭐 그런 나라들과 사실 다 좀 딜을 하면서 이런 해보는 경험을 했었는데 네.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느꼈던 거는 M&A라는 프로세스는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방식이나 뭐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사실은 뭐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한국에 계신 뭐 대표님들이나 M&A를 고민하는 분들을 만날 때 많이 이제 조언 드리는 게, 시장을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해외도 바라보셔라. 어차피 절차는 똑같고 그냥 그게 하지 않아서 이제 두려우신 건데 해보면 똑같은 거다라는
라는 이제 조언을 많이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M&A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넘어선 뭐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PMI 과정을 고려하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직 문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의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상사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딜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분들이랑 정말 딜을 할 때는 미팅하면 다 좋다 그래요. 뭐 네. 미팅 장소에서 정말 모든 게 좋다 그러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협상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 미팅의 결과를 이제 메일로 딱 받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와요. 네, 그런 걸 또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뭐 중국 분들은 뭐 저도 모든 걸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중국 분들은 정말 모든 게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모든 게 협상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도장 찍는 그 전까지도 다 다시. 협상을 하시려고 하고 네.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결국은 뒤로 가서 운영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계신 뭐 대표님들이나 한국 회사들의 조금 특징적인 면이 저에게 조금 인상 깊었던 면인데 뭐냐면 해외 기업에 있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나 그 직원들을 볼 때 뭐 이거는 저의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네. 실력을 보는 것보다 나랑 소통이 얼마나 잘 되냐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지금 그거에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기존 경영자들이 또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솔직히 평가하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고 나랑 소통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조금 느꼈고요. 이게 조금 한국 분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차이점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원래 객관적으로 그 사람 또는 그 경영자의 네, 경영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렇죠. 얼마만큼 나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냐, 나의 성향 또는 내가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이냐 네. 이거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어떤 일을 맡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다. 그렇죠. 예, 네. 라는 거. 이게 좀 리스크 아닌가요? 리스크죠. 네. 저는 그게 약간 우리나라의 대기업 문화와도 약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누군가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큰 대기업의 특히 그룹사의 계열사 대표는 별로 힘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들을 종종 듣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이게 모든 사례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좀 계열사의 대표님들이나 직원들을 바라볼 때 한 법인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전체 그룹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외도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경영을 잘할 거고 조직을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낼 거냐라는 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이게 뒤에서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 어떤 PMI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한국 기업 환경에서 보자면 결국 최고 경영자 또는 의사결정권자하고의 어떻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네,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무리 객관적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의사결정권자는 그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스타트업 쪽 관련돼서 컨설팅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국내 업계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의 M&A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은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뭐 여러 스타트업들이 뭐 회생에 들어가고 뭐 부도가 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다들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다 현실화돼가지고 지금은 다들 정말 생존의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조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또 뭐 저희 쪽 주제랑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엑시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엑시스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IPO를 할 겁니다라고 답을 하세요. 오. 네. 근데 정말 제 생각에는 IPO가 M&A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네. 근데 다들 저는 상장할 겁니다. 상장해서 엑시트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타트업 씬에 있는 공식 답변이에요. 공식 답변이고 뭐 사실은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M&A와 IPO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IPO를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공식 답변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IPO뿐만 아니라 M&A도 이제 사실은 검토를 해 보셔라. M&A도 엑시트 방법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곤 하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스타트업 M&A 시장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글로벌 사례나 이런 데도 봐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타트업 M&A가 되게 활발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왜 그럴까를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인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M&A가 되려면. 네. 근데 인수하는 곳의 성향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 그러면 누가 인수할 거냐라고 봤을 때 돈 있는 대기업이 인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있는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모든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는 저 돈 주고 살 바에 내가 요만큼만 투자하면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현실은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밸류를 인정 안 하려고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로 많이 가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뭐 펀드 PE들에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PE들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뭐 공격적인 투자 M&A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는 곳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씬으로는 많이 생각이 많이 안 가시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정말 스타트업이었다가 큰 대기업이 됐던 곳들이 인수를 많이 해줬었잖아요. 결국 그런 곳들이 인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최근에는 이제 또 주춤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스타트업 M&A 시장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면 많이 제안 드리는 게 매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M&A가 인수 앤 합병이잖아요. 네. 매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합병을 생각해 보셔라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끼리 두에서 합병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많이 드리고 사실은 엑시스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한계점을 다른 회사와 합쳐서 합병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합병하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또 오너시니까 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네.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스타트업끼리의 합병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지금 그런 거 한 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규모 있는 스타트업이 뭐 한 조금 사이즈 작은 스타트업을 지금 합병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지분에 대한 수합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같이 맞습니다. 섞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본인들의 주도성,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떻게 보면 지분의 교환에 대한 비율에 대한 거, 네, 밸류에 대한 거 등등등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도 되게 동의가 되는 거는 매각이라고 하고 누군가 인수해가는 과정보다는 두 네. 회사가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지금같이 어려운 환경을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한 가지는 한쪽이 흡수해서 예를 들면 인수하는 거라면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PMI 과정이 조금 단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오너십을 갖고 있는 두 주체가 만나서 합병하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좀 복잡성이 좀 올라갈 거는 같아요. 훨씬 올라가게 되죠. 네, 그건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좀 과거 경험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합병이라는 좀
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합병을 경험해 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회사 간 합병,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합병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긴 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시간을 두고 한다였던 것 같아요. 아, 시간을 좀. 네, 시간을 조금 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네. 보통은 지금 합병하게 되면 우리 회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가진 곳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 이제 주입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 나가는 경우에 이게 조금 더 잘 될 수 있구나라는 네. 것들은 좀 많이 생각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두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네. 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지금 한국 상황에서의 좀 M&A의 상황들을 좀 공유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직원 경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한 컨설팅사에서 조사에 따르면은 M&A를 통한 기대했던 효과 또는 재무적,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케이스의 70%는 인적 요소에 있다, 휴먼 팩터에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상에서 좀 공유를 해서 같이 보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핵심 인재 이탈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핵심 인력의 이탈은 M&A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시장 또는 고객의 확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기술 또는 역량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 또 이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탈이 당장 저희가 M&A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는 경우에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M&A, 매수, 매각, 인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인적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 뭐 본격적으로 좀 다뤄야 될 주제가 이 인수 후 통합에 대한 좀 논의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 어떻게 우리가 M&A를 성공시키고 PMA라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대표님도 여러 가지 이제 M&A 과정들을 좀 네. 경험하셨으니까 혹시 좀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것 같이 이제 70%가 인적 요소로 인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경험상 보셨을 때 이런 사람 관련된 또는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M&A 딜 또는 네. 인수 이후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나 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고요. 그런 케이스는 거의 모든 M&A 딜에서 사실은 발생하는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을 때 제 기억에도 남는 몇 가지의 좀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인수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인수자 측에서의 이슈다기보다는 피인수 기업, 네.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슈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갔었는데 그쪽 직원들이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M&A를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없던 노조도 만들고 네. 갑자기 막 그걸 신문 기사를 내고 근데 인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사실 제가 이제 진행했던 그 딜이 인수하는 회사가 잘 아는 사업에서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곳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들이 오면 우리들 다 해고할 거 아니냐. 이게 결국 그들의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정규직 해고는 너무 힘든데 네. 그냥 이제 피인수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강하게 표출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에도 그 설명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거에 이제 모티브를 뒀던 건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리해고 안 할 거고 문제 없을 거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인수한 후에 인수 과정에서 과정에서 네. 아직 저희가 아직 클로징을 도장도 안 찍었는데도 설명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 그걸 직접 인수 쪽 회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겁니까? 네. 아,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한데. 정말 흔치 않은 네, 케이스네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네네. 저희가 인수한다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도장은 안 찍었지만 MOU는 체결했었어요. MOU를 체결하게 되니까 그쪽 직원들이 확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것들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다녔고 저기 어디 갔을 때는 직원들이 막 책상 없고 그냥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네. 이걸 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뭐 또 잘 해결되긴 했었지만 그런 사례도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건 또 좀 재밌는 사례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대형 건설사를 한번 인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몇 조 단위에 되는 큰 건설사였는데 제가 그때 그 프로젝트의 PM이었었는데 이제 인수자 측에서 이제 실사를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네. 실사할 때 경영진 인터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진과 핵심 경영진들이 나오라라고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나왔어요. 되게 대형 건설사다 보니까 네.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건설을 잘하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의 태도가 너네가 뭘 알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네가 뭘 알아? 그리고 그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조금 젊은 조직이었어요. 그랬더니 건설사 대표님들은 다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임원이 나와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정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네. 분위기.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과연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 인수를 해도 되지만 과연 인수했을 때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 물론 그 딜은 이제 결국 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고민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이건 저도 좀 많이 배웠던 케이스인데 이제 대형 PE 쪽이랑 이제 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제가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회사에 실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실사를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서 협상을 하려고 딱 갔는데 계약서에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매각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그들이 생각하는 핵심 인력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어. 20몇 명이었는데 네네. 이 20몇 명이 핵심 인력이다. 네. 이 핵심 인력의 90% 이상이 이탈되지 않아야 우린 이 딜을 할 거다. 아. 이렇게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M&A를 할 때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네. 그 회사의 법인을 인수하는 거니까 그 직원은 당연히 이제 승계되는 건데 네. 제가 매각을 했던 거는 법인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에 있는 한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영업 양수도로 넘어가게 되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 개개인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선택권이 선택권이 직원한테 있거든요. 있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PE에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핵심 인력이 이 딜의 정말 메인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계약 조항을 거는 거예요. 그 계약 조항 가지고 저랑 정말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말이 되냐. 개개인의 선택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게 우리가 이 딜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걸로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철됐나요? 결국은 관철됐는데 계약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계약 조항이 들어갔고요. 너무 웃겼던 것은 네. 저희가 그때 80%를 할 거냐 90%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협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숫자를 딱 했었는데 결론은 다 갔어요. 100%. 네. 그거 보면서 내가 왜 저걸 가지고 고생했나. 고민을 왜 저걸 이렇게 힘들게 했나. 네, 고민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네. 걸 수도 있었겠네요. 그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게 네. 좀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M&A 상황에서 70%가 휴먼 팩터에서 실패가 70%가 이제 휴먼 팩터에서 일어난다고 했던 거에서 핵심인지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A를 정말 수많은 딜을 해본 회사들이나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P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인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잠깐 좀 공유를 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글로벌 금융사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금융사를 인수위함을 타진을 하고 이제 실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컨설팅 소속으로 그 실사에 같이 참여를 했고 저는 그쪽
네. 예, 글로벌 회사에 의뢰를 받은 쪽으로 해서 타겟은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금융사였죠. 네. 예, 그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딜을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실사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회사의 어떤 조직,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보상 패키지, 임원들이죠. 임원들의 보상 패키지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리뷰를 하면서 네. 나중에 실제로는 그 회사가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 듀딜리전스라고 하는 실사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어떤 재무적인 구조나 어떤 자산이나 뭐 어떤 부채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인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게 좀 다르다, 남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반추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리가 인수하는 게 단순히 어떤 장부상의 어떤 가치나 네. 그런 어떤 다큐멘트상의 또는 어떤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이동돼서 와야지만 이 비즈니스가 성공될 수 있고 우리가 인수한 어떤 목표 네.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재밌는 사례였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핵심 인력의 90% 또는 80%가 네. 전체 딜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건 아마 언제 이렇게 공유하고 나시면은 이후에 이제 많은 아마 네. 그런 딜 자문에서 그런 얘기들이 네. 이거 조항에 네. 지난번에 우진호 대표 이런 얘기 하셔서 조항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 내용에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셨던 딱 그 포인트가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M&A를 하면서 깨달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도 네.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 M&A를 진행할 때는 정말 숫자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사업적으로 이거를 인수했을 때는 이게 이익이 될 것이고 또 이걸 했을 때는 우리랑 시너지가 날 거고 뭐 이런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 실사하고 뭐 현장 실사하고 다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인수를 검토해서 인수를 하고 인수가 다 결정 나고 나면 경영자가 누가 갈 것인지 뭐 사람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프로세스로 사실은 M&A 딜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몇 년간 M&A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 했던 M&A들의 성과가 이제 뒤로 가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네. 봤더니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저도 했던 프로젝트 중에 뭐 몇 건들이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실패한 분명히 인수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누가 봐도 잘했다라는 M&A 딜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 회사가 힘들어져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 PMI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정말 실사 단계에서부터 PMI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는 누가 경영자가 될 거냐, 누가 CEO가 갈 거냐가 1번이었고 그러면 그 CEO와 함께 그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실사 단계에도 그 경영자가 될 사람을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단순히 다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와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실사 단계부터 다 보고 온보딩을 준비하는 거군요. 네, 미리 준비 다 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실사 단계부터 또 이제 직원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나중에 이 회사에 와서 경영할 사람이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인터뷰할 때도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실사 단계부터 PMI 경영을 준비하는 것이 M&A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네. 것들을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뭐 인수나 특히 인수겠죠. 인수 자문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단순히 단순히 그냥 인수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가 운영하실 건지 네. 어떻게 경영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꼭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라고 하면은 전략 또는 M&A 또 관련된 좀 부서에서 굉장히 컨피덴셜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죠. 주로 최고 경영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의사결정을 네. 진행하고 정말 모든 게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거의 도장 찍고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좀 공유가 되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HR 부서에서 그러면 누가 경영자로 갈지에 대한 거
인선에 대한 거 이런 네. 것들을 논의가 되고 그래서 좀 후행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말씀하신 거는 아예 우리가 보내야 될 그쪽에 모든 경영자를 잔류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우리 쪽에 사람을 보낸다면 그거는 네. 시사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그 그렇죠.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게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M&A를 실사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 평가도 할 거고 그리고 뭐 리스크 관점에서 회계 실사도 할 거고 뭐 법률 실사도 할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업적인 실사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P 같은 데들은 뭐 컨설팅타에서 맡겨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 운영할 사람이 와서 보고 그 사업 실사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낸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략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또는 그 전략을 만드는 시간이 또 소요되죠. 몇 네, 달간.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초기에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뒤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또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좀 서로 같은 맥락이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PMI는 실은 실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PMI가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다 보니까 이 포스트라는 단어에 네. 이게 이제 딜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제가 글로벌 회사들의 M&A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듀딜리전스 이전의 프리 듀딜리전스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네. 그게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 그 PMI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 작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네. 실제로 시간적인 뭐 리소스나 뭐 에너지나 뭐 등등등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인식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실사 단계에서부터 PMI에 대한 전략들이 같이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HR 부서가 실은 M&A 과정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 회사들은 HR 쪽에 M&A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또 이분들이 실사 단계에서부터 들어와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전문적인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PMI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저희가 PMI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실은 실사 단계에서부터 같이 진행돼야 된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저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제가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는 그 관점인 것 같아요. 모두에서 좀 그 직원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직원 경험은 직원들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관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마 최근에 직원 몰입이라는 얘기, 성과 몰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원들을 어떻게 몰입시킬 건가, 어떻게 직원들의 몰입도를 향상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몰입은 직원 경험 관리가 제대로 잘 작동했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인덱스, 결과물인 거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이 입사 전 단계에서부터 또는 퇴사 이후 단계까지를 포함해서 이 회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됐었을 때 가져가게 되는 그 경험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저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기계나 머신하고 좀 다른 것들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도적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요소들을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피드백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저는 궁극적인 것은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서 기업들이 누려야 될 것은 결국 성과입니다. 성과. 조직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의 어떤 좀 주관적인
뭐 제 프레임워크일 수도 있는데요.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전략과 조직 능력의 어떻게 보면은 합이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조직의 성과인데 결국은 얼마만큼 저희가 핵심 업무의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 업무에 몰입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의 경험 관리라고 하는 전체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직원 경험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조직 성과와 연결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이 M&A라는 상황에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M&A를 왜 하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M&A를 통해서 더 큰 시장으로 저희가 확대해 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신사업을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출범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저희가 갖지 않고 있는 조직 역량을 이 M&A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M&A의 전략적 목표들은 설정이 되는데 결국 이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정말 실행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기계나 장치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경영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M&A의 그 목표로 했던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무엇이 관리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 경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M&A 관점에서 보면은 PM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이나 HR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는 또 관점하고 네. 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장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M&A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 관리 또는 뭐 사람 관리, 인재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회 영역이 있는데 제가 표시한 이 노란색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직원 경험 관리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은 겹쳐져 있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특히 M&A 상황에서의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오늘 하루 시간도 다 모자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실은 1차고요. 저희가 다음 달 6월 달에도 또 2차가 있고 7월 달에 3차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이와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1시간 이상씩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거고 8월 달에는 좀 더 큰 장소에서 다양한 분들, 연사분들을 모셔서 하는 저희가 컨퍼런스가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또 관련되신 분들 또 회사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교육 과정까지 좀 설계를 해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M&A를 하고 PMI를 통해서 원했던 본인들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획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연결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이 저희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과정에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다뤘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M&A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PMI에 대한 내용도 좀 다루긴 했는데요. 얼핏 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공적인 M&A라고 하는 거는 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성공적인 M&A가 좋은 가격에 산 것이 이제 성공적인 M&A냐, 네, 경영자 그렇죠. 관점에서 네. 좋은 물건을 싸게 우리가 그냥 인수한 거냐, 네. 아니면 M&A 하고 나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경영적인 성과를 내고 우리가 원했던 전략적인 목표가 네. 달성되는 거냐, 네. 뭐 이런 좀 이거 좀 후자로 말씀드린 거는 평가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M&A를 실제로 이렇게 주관하시고 진행하셨던 관점에서 보시자면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거는 좋은 가격에 네. 매각 또는 네. 좋은 가격에 인수한 그 딜을 클로징 시키는 게 아마 M&A 프로젝트의 성공이다 이렇게 좀 네. 많이 평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좀 이 PMI까지 연결해서 네. 보셨을 때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M&A를 잘 모르고 못 모르고 하던 시절에는 말씀하셨던 그게 M&A 성공인 줄 알았어요. 제가 협상을 정말 잘해서 뭐 실사를 잘해서 좋은 가격을 사오고 좋은 가격에 많이 금액을 깎아서 사오고 계약 조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하는 것이 성공한 M&A다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그것도 저는 성공한 M&A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그 M&A라는 것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이 회사가 잘 돼서 뭐 서로 시너지가 난다거나 서로 잘 된다거나 그게 성공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M&A를 할 때부터는 사실은 저는 그 지금 당장에 뭐 가격 협상하고 계약 협상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그 뒷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사실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경영자분들이 좀 그런 인식이 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설득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례를 쭉 말씀드리긴 해요. 제가 뭐 했던 사례들 중에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성공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실패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만나 보니까 뭐 이것도 상대적인 거겠지만 좀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조금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조직이 큰 곳에 있는 분들은 또 기존의 그런 또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뭐 지금 당장 거 잘 하고 나면 다음 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좀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한 M&A란 그 뒤에까지가 잘 되는 게 성공한 M&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뭐 이후에 그 회사에 우리가 인수한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경영해야 될 그 사람까지 참여시켜서 그 전 과정에 네. 예, 참여시켜서 가는 것이 PMI 성공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인재 풀을 갖고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보통은 있는 사업부에서 매칭되는 사업부 또는 관련된 자회사에 맞습니다. 있는 대표가 네. 그 회사를 흡수하면서 실은 이렇게 네.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실은 시사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저는 조금 시야를 넓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게 일반 기업들은 M&A를 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진 풀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PE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PE들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풀이 없기 때문에 물론 리스트로는 있겠지만 네. 그냥 이 회사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영자가 누구냐를 다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연봉을 주면서 모셔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성공적인 M&A가 뭔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기업에서도 약간 뭐 P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네. 꼭 우리 내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에 가장 적합한 경영자는 누굴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그 회사 운영도 하고 회사 문화랑 또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그것도 저는 좀 옵션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까 이제 M&A 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핵심 인재 이탈인데 네. 혹시 M&A 딜 과정에서 그 핵심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테크니컬하게 적용했던 어떤 조치 네. 이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E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핵심 인재 이탈 그 당시가 아니라 인수한 이후에 그들한테 굉장히 잘 보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직원들 아까 전에 뭐 직원 경험 관리 이런 걸 할 때 제가 M&A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직원 경험이라는 게 피인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에게 어느 시점에 이걸 알려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네.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보통은 계약 다 찍고 나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우리 M&A 됐어 라고 발표를 하면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데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먼저 얘기했다가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단계별로
뭐 핵심 리더급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알려가는 방법들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그냥 M&A 되는 어떤 물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다들 살아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것들을 되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좀 가장 좀 챌린징했던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인수하는 기업보다 피인수 대상 기업의 복리후생이 훨씬 좋았어요. 네, 뭐 급여 수준은 뭐 예, 차치하고라도 이게 오픈돼 있으니까 네. 급여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이 부분이라서 드러나지 않지만 복리후생은 이제 오픈돼 있고 다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근데 피인수 대상 기업이 훨씬 더 좋은 복리후생 제도와 그런 패키지들을 갖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은 이제 인수한 기업 쪽에서 들어갔는데 이걸 당장 이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수한 기업 쪽에 있는 직원들이 약간의 피해 의식,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네. 오히려 좀 케미컬하게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좀 장애가 되는 것들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대표님도 보시면은 좀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셨을 것 비슷한 같아요. 사례 제가 네네. 본 적이 있는데 해외 기업 제가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인수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 이제 급여를 다 보잖아요. 네네. 이 친구가 이 급여를 받아?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들 사실은 뭐 급여 체계를 전 직원들이 알게 되지는 않으니까 뭐 인사 그렇죠. 담당자나 주요 경영자들은 알게 되겠지만 저도 사실은 딱 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마음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직원 경험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실은 이제 국내에서 나왔던 이제 실제 이제 M&A 상황이고 모 유통회사가 글로벌 유통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국내 유통회사의 보상이나 급여 복리후생 패키지가 훨씬 네. 좋았고 글로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업부인 그 뭐 유통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가 또는 복리후생의 패키지가 좀 더 열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인수를 할 때 잘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다 맞춰줬어요. 특별히 이제 외국계사에서 좀 못해주는 게 특히 이제 인건비에 민감한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녀학자금의 지원 이런 네. 것들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사에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긴 국내 회사였고 국내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바로 적용해서 인수한 그 날부터 바로 직원들한테 동일하게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피인수 대상 기업들의 직원들이 야 우리가 더 좋은 회사로 간다라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갖게 되면서 네.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 조직 통합에 대한 과정들이 진행이 가능했던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인건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경영자의 결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 PMI 또는 직원 경험 관리라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좀 관리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두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8일에는 2차 세미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DLG 로펌이죠.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님과 같이 해서 오늘 나눴던 얘기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리-D 상황에서의 듀딜리전스와 PMI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에 대한 이제 변호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법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세미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에 저희가 좀 더 크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M&A, PMI를 위해서 어떻게 직원 경험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기업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케이스, 또 실패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또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웨비나, 세미나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